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에 삽입형 센서를 넣어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해 환자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노인은 신체적인 노쇠 위험도가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았는데 우울증이 노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버려진 목재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2022년까지 100만 톤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발전용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1,500개의 관련 일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는 서해안에는 오후나 밤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지만 낮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3도 낮아 춥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보통 수준을 되찾겠고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다수 현대인은 항상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코티솔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사람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부신에 센서를 삽입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몸속에 심어놓은 센서를 통해 장기간 호르몬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레벨 자체가 평균적인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스트레스가 나쁨 쪽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도 확인했습니다. 센서를 이식한 쥐는 9주 동안 정상적으로 활동했고 스트레스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현재는 센서가 감지한 신호를 외부로 보내는데 케이블을 이용하지만 연구팀은 이를 무선 통신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들이 질병화된다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의 신호가 왔을 때 그것들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조울증과 우울증 등 현대인의 정신질환 위험이 점차 커지는 상황. 연구팀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밤에 잠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남성 노인은 노쇠 위험도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70에서 84살 남녀노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쇠와 수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잠자리에 든 뒤 실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남성 노인은 신체적 노쇠에 해당할 확률이 4.3배 높았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았고 우울증이 노쇠 위험도 높였다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여성 노인은 야간 수면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신체적으로 노쇠할 확률이 4배나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여성 노인의 경우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 길어질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신체적 노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노쇠는 나이가 들면서 체중 감소, 피로, 신체 활동 저하, 악력 저하, 느린 보행 속도 등 5가지 항목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사건은 국민은 물론 같은 일을 하는 의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폭언, 폭행의 생명의 위협까지 비슷하게 경험하는 일이 많다는데요. 그래도 의사들은 묵묵히 견뎌내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정석 교수는 노인 우울증과 조현병 전문입니다. 오늘 진료한 환자는 40여 명. 어르신들이 많아서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중 환자들의 돌발 행동은 적지 않습니다. 맞아도 받고 흉기 위협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망상을 가지셔서 저를 이렇게 막 때리고 가셨죠. 주먹으로 이렇게. 사실 뭐 작년에도 저희가 무슨 환자가 칼을 들고 병동에 찾아오거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다시 추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13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건 스스로 다독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분은 또 그 환자랑 당연히 다른 분이고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과 다른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이 교수는 대학 입학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꿈꿨습니다. 긴 방황 끝에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해결을 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뭐 100번 중에 100번이더라도 진짜 힘든 분에게 뭐 약간의 좀 길을 그냥 좀 보여드릴 수 있고 같이 그냥 길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크게 보람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진료에 임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사회생활, 직업생활이 분명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된다. 예를 들면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좀 일하기 어렵다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는데 집중이 안 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좀 정신과 진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건 이후 진료실 안전을 위한 법안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법안도 함께 고려되길 기대합니다.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주 찾아가서 잘 뭐 말씀도 드려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좀 잘 조절되시고 사회에서 지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이 10대 우울증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여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만 14살 청소년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소셜미디어를 하루 5시간 이상 쓰는 청소년과 1시간에서 3시간 쓰는 청소년을 비교했더니 앞그룹의 경우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여성은 50%, 남성은 3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모두 소셜미디어를 많이 쓰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목재를 이용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산림에서 얻는 바이오매스, 즉 생물 연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산림보호와 환경 보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숲 가꾸기를 통해 나오는 나무 가지 등을 이용해 펠릿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목재는 하루 1000여 톤. 연간 목재 펠릿 30만 톤을 생산하는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수집 비용이 많이 들어 전국 산속에 남겨진 다양한 산림 바이오매스는 연간 400만 톤 규모로 산불과 산림 재해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목재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부 지원이 확충돼 수입 목재 펠릿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산림 자원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런 산림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전기를 생산을 함으로써 국내 목재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목재 펠릿 자급률은 5.7% 선, 수입액만 3,7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산속에 방치되고 있는 목재를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면 산림을 보호하면서 환경 보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재 펠릿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에 인도시설을 늘리고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등 수집 비용 절감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00만 톤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발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1,500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생산 설비 투자 효과도 함께 발생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우리의 목재 산업. 이제는 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개막을 앞두고 화면을 종이처럼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OLED T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앞서 마이크로 LED TV 공개로 맞불을 놓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CES가 개막하면 업체들의 신제품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모난 스피커 안에 숨겨진 TV 화면이 위로 올라오면서 펴집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돌돌 말리는 TV 롤러블 OLED 텔레비전입니다. TV를 보지 않을 때는 오디오나 액자처럼 쓸 수도 있고 스피커만 남겨두고 화면을 아예 감출 수도 있습니다. 롤러블 TV를 하기 위해서는 올레드를 얇게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얇게 올레드를 만들어야 되고 TV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화질 기술하고 음질 기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LED 칩을 기존보다 작게 만들어 더욱 촘촘한 화소를 구현한 마이크로 LED 75인치를 공개하며 한층 진화한 마이크로 LED TV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 TV를 설치할 공간이나 목적에 맞춰서 화면 비율과 모양을 변화할 수 있는 더 월 TV를 시연하며 상용화에 성큼 다가선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In order for our micro LEDs to display content in 4K resolution, it requires millions of built-in chips. CES가 공식 개막하면 소니를 비롯한 글로벌 가전업체들도 80인치 이상의 대형 8K 고화질 TV 신제품을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식 개막과 함께 TV는 물론 인공지능이나 로봇 신기술도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은 물론 IT와 자동차 신기술까지 모두 전시되는 이번 CES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업체 관계자와 관람객 등 모두 18만여 명이 이곳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로봇 회사 프로모봇은 지난 5일 휴머노이드 V4 로봇이 라스베이거스의 한 거리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모봇 측은 당시 로봇들은 전시장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도중 로봇 한 대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고 달려오는 자율주행차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충돌로 로봇 몸 일부와 머리, 팔의 메커니즘이 파괴돼 전시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중이었고 충돌 뒤 50m를 더 운행하다 멈췄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계 3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하얼빈 빙등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얼음 조각의 향인이 만들어낸 겨울왕국 속에 올해는 앙증맞은 펭귄들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얼음 미끄럼틀에 놓인 펭귄 한 마리가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사히 내려오는 듯 하더니 가파른 길을 다시 오르려다 중심을 잃고 맙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빙등제에 펭귄 6마리가 깜짝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15분간 눈 위를 뒤뚱거리며 귀여움을 뽐내고는 실내의 보금자리로 복귀했습니다. 然后也是想通过这种方式让更多的人们能了解这样的白眉企鹅它有很多有意思的事情.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야외 축제장은 온통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 얼음 조각으로 빚어낸 궁전과 조명이 어우러져 찰랄한 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숭화강 물로 만들어진 얼음과 눈을 이용해 8천여 명이 공들여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얼음 건축물들 위로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很漂亮，这个灯光真的很漂亮，而且这个冰雕真的很厉害。这就是我东北的家，我来自台湾。 하얼빈 빙등제는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
일본 삿포로의 유리 마츠리와 더불어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불립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빙등제는 다양한 빙설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술이나 매운 음식을 먹었다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 있으시죠? 흔한 질환이지만 계속 발생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현대를 위협하는 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